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이 양반은 정말 돌았습니다. 도무지가 어떻게 이런 내용의 각본을 써내려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런 연출을 고안해낼 수 있었는지 저 같은 미개한 인간은 차마 들여다보지도 못할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내를 10분 활용하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자신의 내면적 세계와 대중들 사이의 그 넓이는 실금과 같지만 깊고 어두운 불쾌한 골짜기를 쳐놓고 마치 대장관의 경치를 보여주고 싶기라도 한 건지 그 골짜기를 계속해서 경이롭게 깎아내려갑니다. 그렇기에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 매번 매우 불쾌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나 동시에 그 불쾌감이 매력 포인트로 작용해 흥미로운 재미를 제공하죠. 이런 불쾌감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드디어 지난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분장, 의상, 미술, 그리고 여우주연상까지 총 4개 부문을 수상하며 말 그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영화 가여운 것들을 극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해당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은 위에서 늘어놓은 바와 같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두가 벨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여운 벨라. 그러나 서로 같지 않는 두 번의 삶을 산 벨라의 연민 어린 눈은 오히려 들쑥날쑥 튀어나와 이 세상에 비정상적으로 끼워 맞춰진 저들이 가엽게만 보입니다. 마치 피카소의 그림에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읽은 듯이 벨라는 그런 아이러닉한 세상의 일부로서 속해 있는 자신을 더 알기 위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 실험은 죽음의 순간에서야 결론이 지어질지 그렇지 않을지도 미지수이지만 우선은 눈앞의 의문점들부터 이해하기 위해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탐구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가여운 저들을 피실험자로 품어나가기 시작하죠. 이 실험은 상당히 원초적이며 이 세계의 관점에서 어쩌면 매우 저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격지심과 양심,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간신히 가꾸어 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초적이기 짝이 없는 생명체들을 연구하기엔 굉장히 효과적인 실험이었죠. 이러한 주변인들과 함께한 벨라에게 더 넓은 세계와 새로운 경험이라는 갈망은 어쩌면 원초적인 모습을 품은 채 여러 관습에 쌓여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희한한 생명체인 가여운 그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신을 알아내기 위해 당연히 이루어내야 할 과제였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벨라와 그런 벨라의 시선에 따라가는 관객의 눈에는 이 가여운 것들의 인물들과 세상이 들쑥날쑥 튀어나와 비정상적으로 끼워 맞춰진 것만 같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극중 벨라를 만들어낸 하나님, 그러니까 백스터 박사의 외형부터가 몹시 비정상적으로 느껴지죠. 의상과 건물의 외형으로 봤을 때 중세시대인 줄로만 알았던 배경은 자동차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먼 미래였으며 개의 몸엔 닭의 머리가, 닭의 몸엔 개의 머리가 심어져 멀쩡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몹시 비정상적이죠.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외관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즉 벨라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껏 존재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피카소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입체파 화가로서 전통적인 기법을 거부하고 2차원적인 평면성을 강조하며 시각적으로 다소 오묘하고 어색하며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한국에서의 학살과 같이 이 시대의 비극을 처연하게 표현해낸 작품도 그렸죠. 이처럼 가여운 것들과 피카소의 작품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그 외관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비현실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것이 품은 이야기는 현실을 사진으로 찍어낸 듯 극사실주의적으로 냉정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가여운 것들이 관객으로 하여금 더 큰 불쾌감을 느끼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끔찍한데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원초적이었으니까요. 이 영화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전작인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각 렌즈를 활용한 극단적인 롱쇼트를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이는 공간을 왜곡시킴으로써 멀미가 날 듯한 어지러운 시각적 불쾌감을 초래하죠. 제 기억으로는 다른 캐릭터들보다 주로 벨라가 새로운 길을 거닐 때나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기 전에 벨라와 주변 환경을 함께 담아내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은데, 이는 벨라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매우 어지러움과 더불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직 경험과
그로 인한 실험적 결과가 미흡한 탓에 벨라의 초점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영화 초반에 흑백 화면이 사용되었던 것도 이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벨라에게 아직 제대로 된 경험과 추론이 칠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화의 초반부이지만 백스터 박사가 벨라를 만들어낸 장면에서는 컬러로 표현된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주죠. 결말부에 이르러 벨라는 발등에 자신이 쏜 총을 맞고 죽어가던 전남편인 RP의 몸에 양의 뇌를 이식시켜 되살렸습니다. 그렇게 RP는 몸은 인간이지만 정신과 영혼은 양이 되어 풀을 뜯죠. 그렇다면 왜 하필 양의 뇌여야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 벨라가 하나님의 자식, 즉 예수로서 발돋움한 첫 기적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너무 종교적으로 빠진 것에 약간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벨라는 어리석고 가여운 존재, 그러니까 죄 많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원하여 자신의 옆에 둔 셈인 거죠. 어린 양이 된 RP의 얼굴에는 그 어떠한 분노도 없이 그저 벨라의 옆에서 풀을 뜯겠다는 순수한 욕망만이 보여졌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폭력과 협박을 일삼으며 죄악의 삶을 살아왔지만 그를 가엾게 여긴 벨라에 의해 더러운 영혼을 속죄하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풍족하고 평온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저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한 벨라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더 많은 가여운 양들을 구원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벨라는 왜 구원자인 예수가 되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여워 보였기 때문이죠. 물론 벨라도 인간의 몸을 한 채 인간 세상에 내려온 예수와 같이 인간의 몸을 하고 가여운 것들과 함께 가여운 삶을 영위해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벨라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채 자신을 탐구하고 실험을 거듭함으로써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죠. 많은 관객들이 불쾌감을 호소한 요소이자 시각적으로도 가장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더더욱 조심스러워지는 성행위 장면들은 그 비중과 수위 그리고 분량이 매우 높고 잦아서 저 또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혹자는 주체적인 여성을 묘사하려는 방법이 고작 스스로 선택한 성행위냐, 언제까지 이런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치우칠 것이냐 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는데요. 대사부터 묘사되는 장면까지 매우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데다가 성행위의 방식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헤매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불쾌하게 느껴질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에는 인정하나 저는 이러한 직접적인 묘사가 지금과 같은 각본이라면 아이러닉한 벨라라는 캐릭터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연하게 필요하였으며 지금까지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이건 나름대로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툭 터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벨라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순진한 존재였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장황하게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아무리 주체적이고 실험적인 캐릭터인 벨라일지라도 그녀 또한 결국엔 이 원초적이고 끔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하고 가여운 것들과 함께 살아야만 했었던 벨라의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태어나지도 못했던 신생아의 뇌가 심어져 무지하고 순수한 존재로 태어났으나 이 욕망과 본능에 젖은 세상에서 자라나고 또 스스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여운 성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 함에도 삶이란 결국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결과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탄생 자체가 이 세상 속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이 세상과 맞부딪혀 잠시나마 물들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깨우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벨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겠다고 하였으나 썩 만족스럽지 않았거나 불편하고 불쾌한 성행위를 감수해야 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아무래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훨씬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원색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제가 이것을 조리 있게 풀어내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탓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VOD가 나온 뒤에 조금 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절반 정도밖에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는 한 것 같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해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가여운 것들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영화였고 재미있게 봤지만 그에 비례되는 불쾌감도 상당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꺼려집니다. 하지만 더 랍스터나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등의 지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를 인상 깊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개인적으로 한국 블랙 코미디 영화의 최고봉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손을 거쳐 어떻게 재탄생될지 몹시 궁금해지네요. 그럼 이쯤에서 저 스스로도 길고 난해했으며 골치 아팠던 가여운 것들의 스포일러 감상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